네, 안녕하세요. 제2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 사회를 맡은 한미글로벌의 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김정재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서 송석준 의원님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께서 국가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을, 한승원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위원장께서 국가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을 위해서 자리 정리를 한 10분 정도 할 거고요. 휴식 이후에는 김철영 대한토목학회 직전회장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7분의 패널이 참석하시는 토론을 10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이 행복한 기록을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2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한토목학회 허준행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토목학회 제55대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허준행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신촌에서 여의도 오는데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이제 여름이 좀 빨리 좀 다가온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5일 날 제1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두 번째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을 개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두 번째 포럼을 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두 분의 간사위원님이 계신데 아직은 이제 이 자리에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있어서 아직 못하신데 어쩌면 다시 잠깐이라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재 의원님과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희가 창립 포럼부터 지금까지 이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송석준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포럼의 취지를 이제 공감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원래는 이제 장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장관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작년 9월에도 오셨던 우리 국토교통부 이현재 차관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금씩 아직도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이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보면 국가 건설 인프라 관련해서 많은 문제와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기록적인 호우가 와서 서울에서 8명이나 사망자를 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 4일에는 분당 정자교 이 보도교가 내려앉아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김포 이 골라인이 지옥철이라고 해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아마 고속교통부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외에도 뭐 용인이나 김해 또 의정부 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성 같은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은 민자 사업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가 건설 인프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인프라 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인프라는 안전한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작년 9월에 제1회 국회 포럼을 열고 작년 12월에는 국회 국민 제안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본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이자 정책 개선 오픈 플랫폼으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 인프라 정책위원회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 일환으로 오늘 국가 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회 포럼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건설 인프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회의 제언들이 더 큰 울림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회에서 여기 모이신 국회의원들과 같이 포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공동 포럼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희는 정식 국회 법정 포럼으로 발전에 결국에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대한토목학회 간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건설인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 대행께서 국가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저희 대한토목학회 국회건설인프라 포럼 한승원 위원장님이 국가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한성우 위원장님은 이 행사 준비하는데 바쁜데 오늘 발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제 좌장을 맡아주신 분이 제 직전, 제 전임 김철영 회장이신데 저희 이 포럼을 창립하시고 오늘 좌장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 김창룡 대협력위원장, 그리고 국회건설인프라 포럼위원회 진경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이 행사에서 또 무신양을 도와주신 저희 학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포럼이 건설 산업의 미래를 향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저희 우리나라 건설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2회 건설 인프라 포럼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상임위 개최관계로 함께 못한 김정재 의원님 그리고 최인호 의원님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허준행 우리 대한토목학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존경하는 맹성규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좀 전에 다녀가셨던 배현진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축하 인사해 주시겠지만 우리 또 국토교통부에서 평생을 국토교통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이원재 차관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토론회는 아주 좀 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정말 최고의 오늘 석학들께서 발제도 해주십니다. 김태환 원장님, 대행님, 한성원 교수님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도 보니까 우리 김연아 우리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 전 의원님도 같이 또 패널로 같이 참석해 주시고 각 개를 대표하는 최고의 우리 전문가들께서 오늘 또 멋진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저도 25년 이제 근무를 하고 또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20대 하반기 그리고 21대 전반기에 국토위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국토위 21대 전반기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해봤지만 아직도 우리 건설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일부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일부 오해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재정립을 하고 뭔가 우리 건설 인프라 분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또 우리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아마 토론을 통해서 그 방향이 잘 제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 배경에는 바로 이 건설 인프라 정책 또 건설 인프라인들이 정말 지혜와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뒷받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단기간 내 최대 고도성장 배경에는 SOC 건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신도시 정책, 또 산업도시 건설 이 모든 부분에서 바로 선배 우리 건설 인프라인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또 후배들이 그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런 피지컬한 측면을 넘어서 좀 더 또 같이 이런 변화에 맞게 또 이런 인프라의 개념이 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디지털화되는 세상, AI가 장착이 되고 이제 빅데이터니 클라우드니 무슨 5G니 블록체인이니 신종 기술들이 바로 건설 인프라 분야에 이게 접목이 되면서 정말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현상들이 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민족이 바로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 미래의 그 디지털 시대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가장 또 우수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의 건설 인프라인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바로 이렇게 디지털로 무장이 되고 AI로 무장이 되는 건설 인프라의 밝은 내일을 또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계획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오늘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이 지금 세계의 어떤 가장 비극적인 파괴 현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전후 복구 사업이 이제 벌써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됐지만 바로 그 현장에 가 계시는 우리 원희룡 장관님 아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계 모인사를 통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건설 인프라인들의 여러분의 영역은 단순히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구석구석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 퍼져가듯이 우리 건설 인프라의 그 노하우와 또 우리의 이런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 기술과 접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고 이제 전쟁 없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새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건설 인프라인 여러분들이 핵심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큰 성취와 대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히 기원드리면서 저의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을 창립한 데 이어서 또 올해 이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간사님, 그리고 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대한토목학회 또 허준행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장 활동 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국토위의 맹성규 의원님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토목학회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제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이런 화두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과 산업들이 서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초연결되는 그런 초첨단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또 1인 가구 증가 등도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 산업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 또 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축이자 우리도 일상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이런 국가 인프라 시설들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 건설 산업이 일궈온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토공간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삶도 윤택해졌습니다. 우리 세계은행과 OECD에서는 이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혁신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건설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 건설 시장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과 연결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스마트 첨단 기술과 접목해서 우리 건설 기계의 자동화라든지 또 BIM이라든지 또 건설 현장의 첨단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산성도 더욱 높아지고 효율성도 또 높아지고 우리 건설 산업도 인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 또 지자체 또 관련 기관, 협회 또 학계가 모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 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국가와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면 또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가 인프라 정책의 선진화 그리고 또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하는 국회와 학회 간의 이 두 번째 공동 포럼은 매우 뜻깊고 또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앞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국토 공간 그리고 국가 인프라가 크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법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인프라 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토론과 또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 포럼이 우리 건설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도 저희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먼저 맹성규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수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맹성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건설 인프라 포럼을 준비해 주신 허준행 대한토목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송석준 의원님과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 김연아 전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약 한 30년 근무하다가 정치 현장에 나온 지 이제 5년째 됐습니다. 제가 혹시 만일에 정부로 돌아가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다 100% 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는 그냥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고 또 표를 얻기 위한 어떤 행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도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국민 생활에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제 지역에서 제2경인선이라고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구축을 해보려고 안 와도 되는 지금 국토교통위에 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후배들 압력 행사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이원재 차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 인프라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럼을 계기로 해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 문제 그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 이러한 건설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가 다 논의돼서 한 단계 발전하는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포럼에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프라 포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 한승원 교수님께서 오늘 기조 발제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경상북도 문경을 갔습니다. 문경을 가면서 차를 갖고 왔는데, 야, 우리나라 그 참 산림 녹화 잘 돼 있다. 그랬더니 옆에 보좌진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BBS에서 세계의 놀라운 사건 그래갖고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 보좌관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산림 녹화라든지 70년대 예를 들면 포항에다 포철 만들고 예를 들면 대덕에다가 예를 들면 그 연구단지 만들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요 국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당의 입장에서 약간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전략, 이것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서 정치를 할 때 큰 틀의 국가 비전, 국가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 한 교수님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방공원 건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의정부 경전처 포함해서 수요 예측 잘못한 사례들, 저는 전략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기조발제 우리 인쇄해 주신 회장님 말씀 중에서 김포 경전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전략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전략이 여전히 현재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큰 틀의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관과 민과 그리고 특히 정치권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 번째 온 이유는 인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의장할 때 우리 지역에 전혀 저랑 인연이 없었던 우리 이 포럼의 지금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손성현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기도가 북부 제2청으로 건설 파트가 국이 이전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다 북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면 6대4 정도 5대5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만났죠. 당연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지사랑 국장한테 얘기하고 그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칸막이 치지 말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국가의 큰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국가 인프라 포럼이 국가 인프라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잘 잡아서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동만 의원님, 그다음에 강태식 의원님,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님께서도 오셨었는데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들렸다가 축하의 말 남기고 가주셨습니다. 예, 기념 촬영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국토부 차관님, 또 학회 관계자님들, 그다음에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잠깐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먼저 찍으세요. 됐을까요? 자, 이제 제가 찍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봐주십시오. 자, 촬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우리 저기 파이팅 한번 파이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후목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후목 발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님께서 국가 건설 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는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 20분인데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인프라 정책은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국가 인프라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 국가 인프라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인프라 또는 인프라 정책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인프라 정책은 양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불경기에 있어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 인프라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프라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어떻게 많이 확대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4만 킬로 정도에 불과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있어서는 거의 3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 여객도 마찬가지고 항공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배 가까이 우리나라 항만들이 이 물동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도 강조를 하고 또 많은 발전과 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이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선진국들이 인프라 경쟁력에 있어서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나라의 인프라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보다도 좀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또 인프라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인프라의 경쟁력이 우리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리딩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프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얼마나 확대시켜 왔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1970년대의 지역 간 평균 이동 시간은 300분이었습니다. 지역 간에 서로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각 지역을 이동하는데 300분이 걸려야만이 서로 소통도 되고 교류도 되고 물자 이동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에는 그것이 거의 반 가까이 169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국토의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촘촘한 고속도로를 끊임없이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30분 내에 고속도로로 접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14% 정도만이 2070년대에는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고속도로 IC에. 그러나 2019년대 보면은 75% 정도, 우리 국토의 75%는 30분 내에 고속도로 IC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어느 지역이든 손쉽게 이렇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인프라 경쟁력을 선진적으로 구축해 왔고 또 이러한 인프라를 끊임없이 증가시켜 온 그런 인프라 정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크게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국토종합계획에서 인프라 부분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향후 우리 국토를 인프라의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잠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교통망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권의 혼잡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인프라의 개량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교통 취약 지역에 있어서의 맞춤형 환경 조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인프라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국토의 경쟁력을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4세대 진행형 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미래의 혁신적인 교통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국토계획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류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토를 보다 지능적으로 요즘 A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능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국토의 관리 방향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국가 도로망 계획 같은 장기 계획이 있고 그리고 중기 계획으로 건설 관리 계획이 있고 사업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 국가 도로망 계획의 목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도로망 계획에서는 국가 도로망을 확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재도약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 두 번째 계획이 되겠고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도로 정책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국가 계획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인프라 계획, 국가 인프라 정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국가 인프라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프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는 보다 지능화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스마트 인프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인프라의 범위는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든지 국가의 공간 정보 정책이라든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 촉진법 그리고 건설산업진흥 계획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또는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관련 계획들을 우리 국가 인프라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정책 현황과 더불어서 국가 인프라 정책에 당연히 큰 기여를 해왔고 또한 한계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방금 앞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도로망 계획이 있고 철도망 계획이 있고 다양한 인프라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사업 계획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각의 인프라 계획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단절적으로 되어 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정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러한 기반시설 관리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관리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큰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스마트 인프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그렇게 굳건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프라가 국가 인프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고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가 인프라의 이 확대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향후 건설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는 유망하게 부각되는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재밌게도 이게 보면은 모듈화 주택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정강현실이라든지 클라우드 협업이라든지 3D 건설 스캐닝 등등 대부분 우리가 흔히 정보통신기술의 범주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건설 산업의 유명한 10대 그런 기술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 산업의 유망 10대 기술들을 우리가 잘 도입하고 접목시키고 그리고 건설 산업의 기초로서 투자해 나간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그런 10대 기술들은 결국은 우리의 건설 산업 생태계가 점점 더 표준화되고 또 통합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표준화되고 통합된 관점의 산업 지원 정책이 그리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전략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이 도로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도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 우리의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도로 인프라가 바로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적인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스마트 도로화가 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그리고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그 기능의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자체가 AI화되는 지능화되는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로의 건설과 도로의 관리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이러한 디지털화는 결국은 민간 부분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데 크게 단초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뭐 굉장히 정의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평상시 여가 활동을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스마트화 되어야 된다 또는 스마트화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 자체가 초지능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 스마트 시티의 기초 또한 스마트 인프라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다 남은 더 똑똑한 지능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지요. 스마트 시티도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도시를 위해서 교통 측면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고 생활복지 또는 환경, 상하수도나 다양한 폐기물 등의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이것이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다양한 인프라가 결합된 융복하고의 공간이고 그래서 이 도시의 플랫폼을 스마트한 인프라를 통해서 뒷받침함으로써 이런 스마트 시티의 구현이 한층 빨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 인프라가 스마트 인프라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왜 스마트 인프라가 도입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건설 산업에서 필요한 유망하게 부각되는 10대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러한 건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인프라의 범주를 우리가 강조하고 스마트 인프라의 중요성을
논함에 있어서 이런 건설 산업의 도약 기회하는 측면들을 중요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국가 인프라는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국가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인프라의 논의와 스마트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인프라를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의 재정 운영 계획 등과도 연계한 그런 투자 추진 계획이 필요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했을 때 이런 도로 건설 부분에서 보시면 건설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유지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스마트화 하는 것들을 국가 전체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인프라의 수자원 관리라든지 항만 건설, 철도, 공항과 같이 전체의 우리 국가 인프라가 스마트화 돼 나가는데 서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런 큰 통합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스마트 시티가 중요하다 그랬고 스마트 시티는 미래의 중요한 스마트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시티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우려들을 다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처 간에도 그렇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6개 기관으로 이렇게 서로 지정 위탁하여서 어떤 긴밀한 그런 큰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 차원에서 연계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의 추진이 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은 국가 인프라의 범위는 점점 더 포괄적이고 더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국가 인프라의 관리를 위해서 좀 더 통합된 시각에서 우리 인프라를 정책을 논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한 그 방안으로서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발제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나갈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러한 그 각 부분 간의 인프라를 연계하고 스마트화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리기구를 어떠한 그 논의기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중요한 과제이다는 말씀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자 발표로 국토건설인프라 포럼 한승원 위원장님께서 국가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돌리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노석에 받은 연세대학교 한승원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현재 토목학회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여러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토목학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집단지성으로 묶은 그런 결과를 제가 발표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깔고 오늘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바디스 국가 인프라
국가 인프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도입부를 제시해봤습니다. 국가 인프라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60년, 70년간 저희 건설 인프라, 국가 인프라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를 신위기, 초변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토목학회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위기 시대, 신위기 시대에서 국가 인프라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재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국가 인프라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버넌스 체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학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실 건설 인프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나하나 깊게 내려가다 보면 많은 문제의 뿌리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설 인프라의 가버넌스 체계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형 가버넌스 체계를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버넌스, 인프라 가버넌스가 뭐냐? 오늘 학생 여러분도 많이 와 계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적으로 본다면 인프라 가버넌스는 인프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집행시키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 뭐 그렇게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를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인프라 가버넌스는 훨씬 더 넓은 광의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정책 수립만이 아니라 계획, 집행,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 그리고 어떻게 건설 인프라 사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정부만이 아니라 정부의 상대, 예를 들면 민간의 협력, 소통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상호작용 방식, 결국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의사결정 체계를 집단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진화된 체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가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인덱스가 유일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Infrastructure Governance Indicator, 소위 IGI라고 해서 2001년도에 발표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한국의 인프라 가버넌스 수준은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장기 계획이나 사업 우선순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은 잘 세우죠. 마스터 플랜을 굉장히 잘 세웁니다. 아주 형식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세계 거의 1위권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정치적 합의 구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국가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 전략과 개별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얼라인이 되는 마스터 플랜대로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런 관점, 예산 배정의 일치나 목표와 인프라 계획의 일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는 어떤 관점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일종의 모니터링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단체가 됐든 학계가 됐든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그리고 시대 상황이 변했을 때 인프라 사업의 비전을 어떻게 수능적으로 재빨리 업데이트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효율성, 인프라 사업의 투자 효율성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 가버넌스의 미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측면에서 가버넌스 측면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프라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가버넌스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환 부원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마스터 플랜은 잘 세우지만 국가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그리고 그 과정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일종의 민관 소통 구조가 가버넌스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도하는 일종의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지방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항 오른쪽에 나타나는 도표를 보시면 전국에 14개 지방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지방공항이 적자 상태에 있고요. 10개는 지난 5년간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뭔가 우리 인프라가 상당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도표를 보시면 10개의 공항을 더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합적인 조정, 인프라 사업 결정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특히 몇몇 사업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특별법 체계입니다. 최근에 광주까지 특별법으로 통과가 됐죠. 뭔가 우회 전략을 쓰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의 거시적 측면, 인프라의 통합적 측면, 그리고 예산 배분 구조의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버넌스 체계에서 작동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인프라와 국민께서 실제 민생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의 격차,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좀 뼈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의정부 김해용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건 저희가 세금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지옥철로 부리고 있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자, 가버넌스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죠. 자,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버넌스 체계가 있는데요. 저는 인터페이스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와 민간 사업자 그리고 민간 사업자와 수요자 간 그리고 철도와 도로 인프라 사업과 인프라 사업 간의 인터페이스 개별적으로는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걸 묶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 문제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노후 인프라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서 정자유가 보도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가버넌스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사실 노후 인프라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요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예산 배분 구조에서의 협력 이런 구조가 잘 세팅이 돼 있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매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버넌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인프라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 20만 개의 시설이 있다고 그러죠. 노후 인프라 시설이 20만 개에 해당이 되고요.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노후 인프라를 현대화시키는데 1,000조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조가량. 그리고 노후 인프라 시설의 80%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영역입니다. 정자교는 바로 사각지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 뒷받침하는 지자체가 그것도 소형시설물입니다. 1종 2종 잘하죠. 소형시설물이고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가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는 이상 정자교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버넌스 체계가 여전히 국가 인프라에 대한 지역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왼쪽의 경우는 생활권 공원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체육공원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생활형 SOC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걸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죠. 당연히 서울이 1등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지자체를 본다면 거의 10배 이상 도달거리가 차이 납니다. 서울은 생활권 공원에 한 1km 정도 평균적으로 접근 거리가 나오고요. 제일 밑에 있는 지자체는 무려 10km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인프라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이와 같은 지역 격차, SOC의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청년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리잖아요. 청년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리는 문제가 뭐 100가지 원인 진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인프라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이 그만큼 인프라가 피부로 주는, 청년들에게 피부로 주는 혜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걸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인프라 정책의 가버넌스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플랜은 잘 짜요. 국토계획 개념은 있는데 단순히 개별 계획의 합의다. 비판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칸막이 식이다. 자기가 보는 관점만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과 관련돼서도 정책 조정 기능이나 실행력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지자체 관할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떠는 인식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2018년에 기반시설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가버넌스의 체계는 갖췄는데 결국 실행력 부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계획 수립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관리법은 아쉽게도 우리 인프라 사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앞 단계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유지관리 단계에서만 작동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종합 조정 기능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민간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형식적이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인프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해외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토목학회는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 사례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사업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인프라 사업은 산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2015년도에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커미션 NIC라 그러는데요. 국가인프라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영국도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집행기관이고요.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고 NIC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개별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 그리고
국가 인프라 사업을 중장기 관점에서 평가하는,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기능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NIC에서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국가 인프라의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심층 연구도 NIC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스피드 노스, 이거는 그 특별 보고서의 한 사례를 저희가 찍어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이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권한, 이 보고서입니다. Annual Monitoring Report에서 2018년에 어떤 이와 같은 활동들이 민간 영역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일종의 인프라 가버넌스의 견제와 균형 같아요. 그리고 통합적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호주를 보겠습니다. 호주는 Infrastructure Australia Act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영국은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봤어요. 일들을 봤더니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모독하는 민간 기구인데 매우 강력한, 자, 인프라 사업이 제가 무분별한 경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세스먼트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억 정도 이상 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민간 통제죠. 민간 통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사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거의 99%가 민간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장은 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체계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인프라 가버넌스의 새로운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꼭 맞진 않겠지만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 사례가 매우 재밌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호주와 같이 뭔가 물리적인 조직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 사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토모카케 역할입니다. 미국 토모카케가 1998년부터 25년 동안 4년 주기로 미국 인프라의 상태에 대한 리포트 카드를 발간을 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미국이 에이징이 되고 있고요. 노후 인프라가 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현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정부 입법에 반영이 되는데요. 2000 몇 년이죠? 저희가 2021년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미국 상원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인데요. 이 법이 바이든이 서명하는 단계에서는 법명이 최종적으로 BIL, 이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소위 초당적 인프라법이라는 법명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인프라는 여야를 떠난 당파를 초월한 국가의 기초 자산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령도 초당적 인프라법으로 최종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목학회에서 평가한 결과들이 사업 목록에 우선순위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미국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목록들은 GSA, 미국 연방 조달청이죠. 조달청에 동네 단위별로 사업 목록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인프라 가버넌스 차원에서 우리 토목학회와 국회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프라 협치 가버넌스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국내에 있는데 우리 토목보다는 건축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 건축 분야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물관리기본법,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물관리, 소위 민관합동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자, 건축, 물, IT,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와 같은 분야별로 세팅된 위원회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프라 분야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위원회는 영국과 호주와 같은 위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능을 보면 대부분 정부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입니다. 뭔가 형식적이죠. 심의 의결 다 그런 쪽이고요. 영국과 호주처럼 국가의 인프라의 비전이나 전략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3자적 관점에서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언을 하는, 정책 공고를 하는, 그리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 위원회의 공고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모가키가 제안하는 선진형 인프라 가버넌스 체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렇다면 좀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60년간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굿 가버넌스, 인프라에 대한 좋은 가버넌스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2020년에 OECD에서 굿 가버넌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굿 가버넌스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0가지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가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 잘 짜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잘 짜야 되고요. 이 마스터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안정성, 투자 효율성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조달, 소위 계약 제도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점. 그게 당연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거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합니다. 컨트롤 타워. 뭔가 정부 전반에 걸친 인프라 정책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되고요. 이 정책 조정 기능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혼자 일반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분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뭔가 증거 기반, 좀 AI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용 말씀드렸죠. 노인프라에 대한 권고도 있습니다. 수명 주기에 걸쳐서 당연히 인프라 시설물은 성능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리질리언스, 기후변화에 대한 보건력도 확보될 수 있는 책임형 가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가지가 바로 OECD가 공고하고 있는 굿 가버넌스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모가키의 제안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UNDP라고 있죠. UNDP, UN 개발계획인데요. UN 개발계획에서 차세대 인프라 가버넌스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자, 전통적으로 본다면 가버넌스는 정부 중심이죠. 그렇지만 정부 중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소사이어티가 민간 기업이 되겠죠. 삼각축을 이루는 가버넌스, 이건 우리가 많이 봐왔던 가버넌스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고요. 아카데미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아, 미국 토모가키 같은 데 아카데미아가 추가되면서 학교의 공동지성 그리고 국가시민사회 민간 부분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모델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3세대 가버넌스의 모델이다. UN 개발계획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아카데미아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아에 머물지 말라 이거죠. 이 인프라 문제가 있으면 토모가키처럼 이 학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가버넌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공고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버넌스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가버넌스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가버넌스입니다.
이거는 좀 수직적 가버넌스라면 이거는 수평적 가버넌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목학회가 제안한 이와 같은 미래형 가버넌스 방향에 맞게 저희가 어떻게 재진행할 것인가. 첫째는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과 호주 모델과 가까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컨트롤 타워, 그 인프라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략도 세우고요. 그리고 어세스먼트도 하고요. 실증적으로 연구도 하는 일종의 데이터 증거 기반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된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토목학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주처럼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를 가져야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토목학회는 세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신규 제정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 기반시설관리법을 유지관리 쪽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유지관리 플러스 인프라의 정책, 수립, 집행 단계에서의 어떤 코디네이션 역할까지 확장시키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토연구원이 관장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타법률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학회 관련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계속 스타디해 나갈 계획이고요. 국회와도 호흡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국회 인프라 포럼이 현재는 상설화가 안 돼 있습니다. 상설화 안 돼 있고 작년에 한 번, 올해 지금 2회째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구단체로 상설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설화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됐든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를 설립해 나가고 그리고 학회의 의견을 우리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종의 소통 채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도 지금 인프라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총조사를 하는 주체가 당사자죠. 정부와 국토환경관리원이 하고 있죠. 자기가 수행한 평가를 자기가 수행한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토목학회처럼 민관 합동으로 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제3자적 관점에서 인프라에 대한 상태를 주기적 전문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체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리 좀 더 먼 긴 호흡으로 인프라스트의 비전,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자. 그리고 이 의견을 보이스를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반영시켜 나가자. 그런 체계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프라 평가책입니다. 이 가버넌스에서 중요한 관점이 사후 평가책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이고요. 실제 수행했던 사업을 피드백 시켜서 다음번 인프라 사업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증거 기반으로 삼는 체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도 지금 KDI나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의 사업평가센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이와 같은 평가체계 이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를 위한 평가를 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형 가버넌스에서는 뭔가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화시키는 투자를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G20 중심으로요.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결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인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OECD 중심으로 G20에서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 평가 지표도 대단합니다. 이 평가 지표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보면 인프라가 안전한지 그리고 투명성 이해관계자들은 인프라 결정 과정에서 사업 과정에서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성
그리고 사회 격차, 아까 제가 지역 격차 말씀드렸죠. 이 인프라 사업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순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포용성 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프라 평가와는 굉장히 철학적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인증이요,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마켓에서 뒤처지는 거죠. 이와 같은 평가 체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와 있다. 새로운 가버넌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 요약했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버넌스 가져올 효과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가버넌스가 좀 더 선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도입부에 커버 디스 인프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주위에 어디로 가시나니까 부정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꺼져버렸네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프라로 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토목학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면은 일부러 끈 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10분 정도 쉬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요. 현재 3시 27분입니다. 35분까지만 좀 쉬겠습니다. 휴식하시고 들어오시는데요. 음료는 반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제 음료수 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오실 때는 음료수 갖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